안녕하세요. 불금에 진행하는 노영희 디너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선보였던 새 코너죠. 불금 토론 시간인데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두 패널이 나오셔서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고 논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오셨던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제 옆에는 또 그리고 민주당 측 라인 혹은 진보 논객으로 조상호 변호사님 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조상호 변호사님도 지금 네. 이재명 당대표에서 뭐 좀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좀 공교롭게도 정치 영역에서 법률이 이슈가 너무 커지긴 하는데 네. 제가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군요. 예. 아, 그러면 뭐 할 말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참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죠? 저는 원래 방송에서 많이 뵀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직접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또 한번 얼마나 케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오늘 불금 토론 코너 속의 코너 2주의 떡상과 진상 꼽아보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뭐 떡상 무슨 뜻인지 잘 아실 텐데 우선 곽 위원장님 이번에 떡상 누굴까요? 예, 요즘에 정치권 이슈들 보면 좀 한숨 나온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간만에 훈훈한 소식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경찰의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 제주경찰청에 대해서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칭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전국 최초로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운구 차량을 에스코트 해주는 제도를 제주경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추문묘지 안장 대상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장례식장으로부터 추문묘지까지 경찰차 사이드카 2대가 쭉 따라가면서 안전하게 안내하는 거거든요. 이게 2016년도 8월 정도에 도입돼가지고 지금 6년간 많지는 않아요. 58회 정도 운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찰청에서 이렇게 우리 국가 영웅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주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여야가 한 목소리를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요. 오늘 2주의 떡상으로 한번 그러니까 선정해봤습니다. 떡상은 경찰이라는 뜻인가요? 제주경찰이죠. 예. 제주경찰을 행안위가 아니고? 행안위가 아니고 제주경찰이요. 아니, 정치인이라 그러던데. 자, 이번 주에 상종가를 친 뭐 인물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좋습니다. 자, 제주경찰 좋습니다.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은 어느 분을 또? 저는 이걸 이런 코너가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아주 직전에 알게 돼가지고 네. 제가 뭐 어쨌든 저도 당직자이기도 하니까 네. 그냥 이재명 당대표님 뽑겠습니다. 아, 떡상으로 네. 이재명 당대표를? 네. 왜요? 굉장히 발빠르게. 왜냐면 지금 정책적 행보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에 맞기도 한데 지금 안성에서 또 그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네, 맞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다섯 분이 추락 사고가 추락했는데 두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설 현장에서 자꾸 이렇게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들을 좀 방지하자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 정부가 계속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의 형태로든 아니면 법 개정을 시도하든 네.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으로서는 실제 법 집행에 관해서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집행을 하게 되면 네. 사실은 방법이 없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아. 그걸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비판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엄격하고 강하게 법 개정 여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할 거야,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완화할 거야. 이런 얘기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계속 이렇게 사망사고가 지금 벌써 서너 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또 현장에 바로 방문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그 메시지를 또 냈어요. 그래서 이재명 네. 대표가 떡상이다. 네, 이번 주 바로, 떡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진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네. 주 진상은 누굽니까? 저는 여론을 움직이는 손, 여론조사. 이번에는 사람은 아닌데요. 네. 이제 9월 22일 날 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논란이 됐는데 이 해당 업체 대표가 네.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성분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일단 네. 첫 번째는 이 조사 자체가 저는 지금 이제 집권 초반에 지금 아무리 이제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적인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탄핵을 키워드로 해서 국민께 조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꼭 어떤 성분을 가지고 비판하고 싶진 않고 조금 제가 정말 비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분이 보니까 그 여심위라고 하잖아요. 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리서치뷰라는 그 업체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대표세요. 네. 근데 이 여심위에 미등록된 업체를 하나 새로 신설해가지고 이런 조사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게 본인도 설명을 하세요. 이게 뭐 2개의 데이터를 놓고서는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긴 한데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향되고 과한 여론조사 문항, 이 퀘스처네어를 저희 이제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퀘스처네어를 하나를 그 설계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을 들여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좀 무분별하게 하는 문화, 요즘 최근에 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최근에 뭐 김어준 씨도 여론조사 기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의 꽃을 만들었죠.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 여론조사 자체가 여론을 좀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선거 때는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저희 같은 신인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이름이 한번 올라가는 걸로 인지도가 막 움직이고 여론조사의 어떤 문항 자체를 가지고 네. 오히려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게 되는 응답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이론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재료수님께서 탄핵 조사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의 자유가 있고 또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는 어쨌든 연구자의 네. 그 직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 집권 초기에 이런 식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예민한 시기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비판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제도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인사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조금 뭐랄까 조직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참고로 싶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말하기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제 등록을 하지 않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한 이유는 이제 KBC, 뭐 UPI 여기서 네. 또 의뢰받아가지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자꾸 그 업체를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좀 뭔가 왜곡된 결과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좀 새롭게 한번 만들어봤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2%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안 된다라는 의견도 한 4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최시중 갤럽 같은 경우도 최시중 씨가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최영매 최시중 씨가 만들었죠. 그거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네. 이분이 뭐 청와대 출신, 그러니까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다 뭐 이런 성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 네.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아까 나오신 이제 결과 같은 걸 얘기하면서 네. 이런 것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오히려 여론조사가 여론 자체를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실제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댓글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투더문님께서 대통령이라고 뽑혔어도 국가 운영이나 국익을 훼손한다면 국민들 입에서 탄핵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조사 해보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하고요. 김오일님, 선거 기간 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꽁이님, 비열한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예, 뭐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냥 어찌됐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진상 저는 이게 다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피디님 왜 그렇게 잘못된 정보 전달한 거예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꼽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왜 그럽니까? 이분이 지금 그 강원 중도개발공사, 강원도시 산하의 레고랜드? 공사인데, 네네. 예, 레고랜드가 원래 이제 CP를 발행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했어요. 그래요. 강원도가. 예, 그 최문순. 총액 규모는 한 2,050억 정도고요. 네. 그게 그렇게 굉장히 부담되는 뭐 재정에 큰 엄청난 타격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 지사의 사업이라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갑자기 지급 보증을 거절했어요. 예, 거절했어요. 그래서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안 갚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폴트가 난 거죠. 우리가 EOD라 그러는데 뭐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 그래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처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어머나. 이른바 1차 부도가 난 거죠. 공사비 관련해서. 예, 그래서 네. 채권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겠군요. 왜냐면
1등급이에요. A1 등급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강원도라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했으니 그렇죠. 이 등급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증권사에서 발행했고 그래서 기관사들이 인수하고 그걸 또 일선 창고에서 팔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여의도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줄줄이 현재 지금 굉장히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건설 단가도 올라가는데 사업성은 악화되고 점점 또 이제 분양시장도 죽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점점 수지가 악화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야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한 채권까지 부도나는 판이면 어디서 신용공여를 해주냐? 신용공여 못한다. 그래갖고 한 150조 정도 되는 지금 예, PF 채권 그 전체가 다 지금 신용공여를 올스톱되는 거예요. 2,050억짜리 하나 그냥 부도시키는 바람에 네. 여의도에 150조 원이 넘는 PF가 일괄 지금 스톱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강원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기존에 있었던 것을 부인하고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따져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김진태 지사님은 특히 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가파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원론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지자체에서 신중을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저도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서 인수위에 좀 참여를 하면서 그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던 것들 네. 검토하면서 이걸 남양주 어떻게 시장.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전환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엄청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도 어떤 판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니까 전임 시장, 전임 그 지자체에서 결정했던 일을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때 훨씬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커다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커다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어쨌든 간에 지자체에서 지는 것이 맞고 사후에 그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후속 대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내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김진태 지사가 그래 결국엔 법무부 또 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신용경색이 난리가 와가지고 났어. 네. 여의도에서는 지금 다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중소증권사들이 지금 연쇄부도가 날 판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되게 좋으신 말씀이에요. 신중하게 전임 그 단체장이 했던 사업들을 검토해서 전환할 부분은 전환하고 아예 포기할 사업들은 포기할 필요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면밀한 이제 그 파급 효과들을 검토한 뒤에 파급 효과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면 일단 본인의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가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광화문광장 사업 재구조화 사업 네. 같은 거 할 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아까 여론조사 탄핵 관련된 건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강원도민들께서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 있다 네.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 그 파급 효과는 생각하지 않은 걸까요, 과연? 글쎄 뭐 그걸 완전히 뭐 모르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나름대로의 뭐 정책인 고려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라스푸치님께서 제 7광구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7광구 얘기. 한일 공동개발구역인 제 7광구 이게 실질적으로는 2028년인가요? 네, 2028년 정도의 조약 만료 기간.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같이 네. 공동으로 이 대륙봉 쪽에 있는 7광구를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8년도에 이게 끝나버리니까 효력을 좀 연장시켜야지 사실 이게 앞으로 좀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돈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이건 일단 이 부분 7광구 부분 같은 네네. 경우 사업성이 있는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얼마나 늘어나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돼서 이제 이게 여전히 비용 대비 편익으로 고려했을 때 계속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네. 그런 검토가 있다면야 이제 연장해야 연장하는 게 되겠지만 맞지만 그게 아니면 이렇게 밑빠진등이 물붓기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74년도, 1974년도에 서로 이제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대륙봉 개발해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제대로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돈만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를 또 연장시켜야 되느냐 요 얘기에 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분께서는 야 이거 사대강 사업처럼 누가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말 듣고 설마 이런 말이 안 나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떡상 진상 얘기도 여러분 얼마나 서로 이제 공감하셨을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불금 토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검찰하고 계속 싸우는 모양새가 됐는데 민주당 라인에서는 사법 리스크 뭐 서른 의원이 서른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예정된 거였기 때문에 내가 사실 그래서 대표하지 말라고 말렸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더 시끄러워졌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냥 내가 한번 정면에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네. 오늘 특검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도 채널에서는 작년에 나온 거 또 써먹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상호 변호사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뭐 작년에 얘기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뭐 특검 해라 서로 지금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오늘은 단칼에 거절을 하셨더라고요. 범인인가 봐요. 무슨 논의조차 해볼 필요 없이 그냥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 보니까 범인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왜냐면 최초에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렇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개발사업, 저도 개발사업 관련 자문 많이 해보지만 개발 사업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보기엔 막 수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엄청난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에 초창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자금들이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기관 투자가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구조화해가지고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최초에 얘기할 때 대장동이 왜 이슈가 됐냐면 이른바 뭘 잘 모르는 회계사 몇 명 붙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3억을 넣어가지고 뭐 5억을 넣어가지고 수천억을 벌었다. 네, 뭐 1,000만 원인 사람도 있어요. 네, 1,000만 원. 3억을 넣어서 수천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도 나와서 그런 얘기 여러 차례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는. 근데 실체를 까보니까 뭡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부산저축은행하고 제2부산저축은행 합쳐가지고 그 두 개의 부산저축은행에서만 들어간 돈이 1,805억이에요. 그랬죠. 그 1,805억에 그 이전에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일부 또 끌었다 쓴 돈까지 합치면 2,000억이 넘는 종잣돈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자금들이 최초에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할 때 금감원에서 명백히 부실대출이라고 지적한 보고서를 검찰에 보냈는데도 그리고 그 금액이 그 보고서에 나온 각종 대출 중에 가장 컸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만 빠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다는 그 얘기 나온 거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 박용수 지금 변호사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빠지면서 공채장으로 환수가 안 됐어요. 그 환수가 안 된 금액을 이른바 남욱일당이 종잣돈 삼아서 결국엔 다 가져가게 된 겁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었다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어도 저축은행이 갚아야 될 돈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한 자기들이 이번에 가져간 이익에서 요 금액의 이자까지는 빠져야겠죠. 근데 이걸 그냥 통째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리의 그럼 단축을 누가 제공했냐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이재명 대표는 계속 지적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는 또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다 까고 조사해 보자 이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뭐 바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그 특검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총평을 좀 먼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좀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하신다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려나 봤는데 갑자기 특검 제안하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좀 약간 뜬금포였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 예전에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지금은 특검에서 이런 제안에 거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때는 받지 않던 특검을 갑자기 이런 시점에 요구하느냐. 아니 그게 받는다고 했던 게 뭐냐면 여러 조건이 붙었었죠. 그래서 쌍특검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수적인 조건을 받으면서 결국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왜 존재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특검이라는 걸 여야가 합의하고 발의하게 되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말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왜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네.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검찰 수사의 칼날이 지금 어쨌든 그 사건의 어쨌든 본질로 이 여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터크까지 온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검을 주장하니까 저희는 이게 개연성이 없다라는 주장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오늘 보면서 뜬금포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조영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마 특검이 실시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께서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그 국회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 안건이 어쨌든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여러 가지 허들이 남아 있고요. 만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특검법이 대통령실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궤를 같이 해서 나는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하실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법이 실제로 시행될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굳이 이 타이밍에 지금 꺼낸 것은 저는 전형적으로 내가 여당에게 탄압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라는 어떤 여론 공세용, 그러니까 정치 공세용으로 어쨌든 프레이밍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좀 뭐랄까 순수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거기다가 뭐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샀다, 이 부분도 같이 수사해봐야 한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산저축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사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뭔가 좀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나라는 인상을 좀 근데 받았습니다. 특검 제안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특검 자체는 특검 만약 필요하다면 당연히 여야가 협의해서 받아야겠죠. 검찰의 수사가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누구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쨌든 긴급 체포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나와서 뭐 남욱 변호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막 뭔가를 이제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특검을 주장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이제 속도를 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너무나 편향된 결과로 나온다든지 혹은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기에 너무나 미비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특검을 추진하면 될 일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 특검을 추진한다? 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도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못 믿겠다. 믿지 못할 때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수사를 지금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의 전력이 비추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미 더러운 손들이에요. 더러운 손이다? 네, 깨끗한 손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송경우 지금 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데 중앙지검장이 송경우 지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광우병 피드수첩 보도 사건 때 실제로 원래 그 사건을 정상적으로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건은 그렇게 지시했더니 사건을 재배당했어요. 재배당한 데 맡았던 주임검사입니다. 그 주임검사가 결국 그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1심, 2심, 3심 다 무죄 나오고 그런데도 다 승승장구 승진했어요. 그냥 윗선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이유로. 그런 지검장이 이끄는 수사.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수사팀에 지금 반부패 1~3부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언론 노출을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준 반부패 1부장은. 근데 어미준 검사가 누굽니까? 과거에 한명숙 총리 사건 거기서 진술회유 의혹을 받던 검사예요.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감찰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감찰 수사를 누가 막았습니까? 윤석열이 막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총장으로서 다 틀어막고 결국 그래서 보호해서 지금 그 검사를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가 이번에 그래요. 아니 뭐 정말 떳떳하면 수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검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 그렇게 떳떳했으면 왜 그때 수사를 못 받았냐. 왜냐면 그때 그렇게 떳떳했으면 왜 이문정 검사한테 다 수사 받으면 되잖아요. 감찰 받고. 그리고 자기의 떳떳한 무고함을 밝히면 되는 건데 그때는 쥐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는 야당 수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막 팔을 걷어붙이면서 나서서 이렇게 검사하는 이 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된 손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믿지 못할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때는 특검을 도입해갖고 수사를 해야지 이 믿지 못할 손들이 움직이는 이 수사를 왜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저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을 지금 현재 있는 검찰을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바뀌면서 수사 라인 자체가 좀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 체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 자체를 더러운 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사실은 아니 저는 검찰 전체를 더러운 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러운 손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 과정에서 뭔가 나온 부분에 미진한 측면이 있거나 혹은 네. 너무나 편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런 비판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비판이 있다면 이건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 차원에서도 어쨌든 좀 손을 대야 될 부분이죠. 검찰개혁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얘기들이 사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했던 전력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신을 얘기하면 사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상대방 정부의 정권은 그 검찰은 이 라인은 누구는 믿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불신으로 가고 뭐 무조건 이건 검찰 믿지 못하니까 무조건 특검으로 간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명백한 증거나 명백한 비판할 포인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라인 수사 라인을 믿을 수 없다, 불신할 수 없다, 무조건 불신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가져가야 된다, 플랫폼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얘기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장동 수사가 사실은 1년이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뭐 남욱 변호사나 관련자들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진술을 들어받고 수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동안에 한 번도 김용 부원장에게 뭐 돈을 갔네 안 갔네 이런 말이 안 나왔었어요. 남욱 이름으로부터도 남욱 입으로부터도. 근데 갑자기 어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 8억. 그리고 유동규가 그런 말을 했다. 네. 그리고 유동규는 오늘 딱 풀려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남욱이 4차례에 걸쳐서 뭐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모를 그때마다 해놨다고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메모라는 거는 뭐 사실 공식 둘 문서는 사이는 아니니까 아니죠. 네. 얼마든지 나중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여서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오던 얘기가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가를 갖고 사람들이 조금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저도 어쨌든 간에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사람의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나 뭐 이 부분에서 디펜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쨌든 비판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인데 두 가지 정도 측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검찰의 수사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 너무나 선택적 정이 아니냐.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여당의 인사들보다 야당의 인사들에게 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갑자기 이런 새로운 뭐 증언들이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랑 대기실에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어떤 회유나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밝혀지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을 비판하고 배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특검으로 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뭔가 나온 게 있어야 돼요. 회유를 했다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얘기하고 남욱이나 유동규 뭐 이런 분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구속 수사를 받지 않은 이 관련 인사가 밖에서 하는 증언도 일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을 포착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불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검찰과는 또 다른 법원이라는 그 기관 그런 법원에서? 기관도 불신하실랍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고 난 후에 비판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러면 우리는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라는 것이죠. 아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특수부 예산 수사의 40%가 넘는 무죄율이에요. 이제 통상의 형사부 검사들의 네네. 수사는 무죄율이 2%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특수부 검사들은 40%가 넘어요. 근데 그 특수부 수사들의 검사들이 수사에서 할 때마다 영장은 다 나왔어요. 영장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영장은 수사 편의에 의해서 법원이 적극 협조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죄를 졌다? 그러면 40%가 넘는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회유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면 회유 증거를 누가 명백하게 나왔는지 누가 밝힙니까? 네. 그거 검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 정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뇌물죄로 700억을 약속받고 3억 5,200을 수수했어요, 실제로. 네. 그 피고인이 1년이 구속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별도로 구속할 수가 없냐? 그 영장이 기재되지 않은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된 것도 있고요.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영장 청구를 안 해요, 검찰이.
그리고 영장 청구를 안 하기 직전에 나온 진술로 새로운 전혀 엉뚱한 새로운 사실관계로 이른바 이재명 측근을 지금 영장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구속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새롭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내보내주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죠. 이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술이 나올 때 유동규 씨의 변호인 접촉까지 차단된 상태예요. 변호사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검사의 핑계가 뭐였냐면 변호인이 오히려 변호인 쪽에서 회유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변호인이 어떤 수단을 갖고 회유를 합니까? 회유라는 건 뭔가 이 피고인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검찰이죠. 네. 근데 변호인이 어떤 걸로 회유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변호인이 그 변론 방향이 피고인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그냥 피고인이 해임하면 돼요. 근데 그 며칠 상간에 갑자기 변호인의 접촉은 차단되고 그러더니 갑자기 진술이 바뀌어요. 진술이 바뀌고 새로운 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풀려나오고 그 상황에 더더군다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좀 사정을 파악해가지고 내연녀하고 같이 네. 조사를 받았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걸 송경호 주검장도 나중에 결국은 드러나게 될 테니까 부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인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연녀까지 압박하는 수사를 진행한 것도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진술이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 진술을 그러면 회유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요, 이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지금 변호사님처럼 네. 주장하고 야당에서 제기할 수 지적하고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한다. 우리 검찰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불신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는 저는 약하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수사를 이끄는 사람이 과거에 진술회유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과거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아니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 행동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과거의 행동을 보고 예측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그 뭐 부산저축은행 문제도 말씀하신 그 종잣돈 부분이 그렇게 쓰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똑같이 하시면 똑같은 논리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나 지금 말씀하신 의혹이 정확하게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검찰이 어쨌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장이 처지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그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미심적인 증거들이 조금 더 드러나고 할 때 그때 대해서 다시 주장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전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실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 제기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비판과는 별개로 어떤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꼭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상설특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이 무조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상설특검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안건으로 본회의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반적인 안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이 없습니다. 법안만 거부권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허들들이 있고 국회에서 이 특검 법안이 어쨌든 그 문턱을 넘기까지 여러 가지로 험난한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대강 대신 힘에 의한 어떤 해결도 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만큼 뭐 앞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되긴 될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하고 있는 이런 뭐 불기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건이라든가 뭐 최은순 씨 건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무혐의가 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 반대되는 쪽에서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전부 다 마치 이제 기소가 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건이고 저는 네. 이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택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그 구속사에서 재판받고 어쩌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저희 쪽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곽상도 의원 실제로 실형 받고 이렇게 뭐 보석되긴 했죠. 그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얘기죠. 어쨌든 그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성역 없이 수사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야의 형평성을 따진다는 문제.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수사 결과가 나서 의혹이 제기되면 네. 그러니까 잘못을 한 쪽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만약 한쪽에 저희가 실체적 진실을 나중에 밝혀지면 알겠지만 한쪽에서 잘못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면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불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대해서 어떤 용의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어느 한쪽에 더 연관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의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왜 이쪽 사람들만 나오지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수사를 편향적으로 하는가? 이거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른바 50억 클럽. 그 50억 클럽에서 실제로 금전의 수수가 확인된 거는 곽상도.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의 박영수 변호사의 딸도 네. 결국에는 거기서 급여도 받았고 아파트도 굉장히 저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집을 사주게 된 거죠. 다 그쪽이에요. 근데 지금 이른바 민주당 쪽 인사들은 네. 이번에 김용 부원장이 처음인데 네. 진술만 있는 거예요. 다 현금으로 움직였다는 진술만.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50억 클럽으로 기소한 건 전임 정부입니다. 그리고 풀어준 건 누구죠? 현임 정부예요.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사건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대선 때 그 업무를 주도해서 아는데 아하.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선거 기간에 엄청난 고소고발들이 있었어요. 네. 각 양측에서. 근데 우리 쪽 인사들 중에 그 정치인 현역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최소한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쪽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편파 수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사관에 대한 부분들에 비판은 저도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앞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라인에 따라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너무나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어떤 생각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의 검찰 시스템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럴 만한 맥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다 보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붙인 그 아파트, 그러니까 그 집을 그 주택을 어쨌든 김만배 씨 누님이 사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줬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이익이 넘어갔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확인된 건 다 물증으로 확인된 건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다.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지금 김용 부원장처럼 대선 자금을 쓰였던 뭐 이런 의혹이 있거나 그건 진술밖에 없잖아요. 돈을 수수하거나 아니 그때 당시에 부동산 거래가 두 분이 모르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돈이 건네간 걸로 물증으로 확인된 인사들은 전부 국민의힘 쪽과 관계된 인사들. 아니 그게 왜 이 사건 관련해서 돈이 건너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자, 뭐 특검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제안해도 여당이 안 받을 거는 뭐 예상됐던 것이고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이기도 하고 패스트트랙 해봤자 지금 조정은 뭐 이런 사람들도 좀 껴있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시간 끌기용이다. 자꾸 이재명 대표가 방탄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폄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 여당하고 야당은 계속 이런 대치 국면으로 이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곽 위원장님 보시기에 며칠 전에 원외 당협위원장님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셨잖아요. 네. 그 자리에 계속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갔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얘기한 거 없으십니까? 뭐 협치 얘기 또 연결됩니다만. 예, 협치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뭐 논란이 된 건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저는 결국은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전국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몇 개월 정도는 끌고 나갈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딜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거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의 범위와 관련하고 조정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야 간의 어떤 일종의 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만 딜을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그게 유일한 수단이지 않을까. 네, 행복해님께서 곽관용 위원장님 말에 신뢰가 갑니다. 이렇게 말씀. 아니 저는 지금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곽 위원장님의 말씀은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정치인의 화법이고 좀 맞는 말씀이에요. 정치인이요. 네. 당협위원장은 원래 정치인.
맞는 말씀인데 네. 지금 이 정부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 정부는 정치를 네. 안 한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하세요. 정치를. 왜 그러세요? 대선배들이 다 정치를 안 하는군요. 네, 정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때로는 그게 왜냐면 이거를 되게 뭐 이상한 협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국가 기관이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리고 그거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에 김혜경 여사를 기소할 것 같은데 네. 김혜경 여사의 그 만약에 위법한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전체 금액 전체 금액 중에 아주 예, 작은 그 금액이다. 배모 씨의 전체 한 2천여만 원의 금액 중에 한 2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그 200만 원 수사하자고 지금 129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거기에 엄청난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200만 원 수사하자고. 네. 그러니까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타협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을 사실은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런 스타일이냐? 대통령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워낙 거침없이 무슨 집 하나 이사하는데 1조 원대 쓰시는 분이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찰력의 낭비, 검찰력의 낭비로 많은 서민 민생 침해 사범 범죄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의 화법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저도 집권여당 소속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원론적인 측면에는 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논평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쨌든 정치적인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비판할 수 없고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저는 이런 의도가 읽힌다라고 이제 비평을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카드로 냈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이걸 푸는 방법도 정치적이라는 부분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여당, 야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툭하면 법원으로 가고 툭하면 뭐 법적인 분쟁으로 가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떤 협상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걸 최근에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그 공론장에서 나와가지고 좀 토론으로 협치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들을 당연히 구상해 보는 게 본질적으로 맞다고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소신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충분치 않지만 그 마지막 책임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책임은 모두의 가치 있지만 이걸 풀어야 될 책임은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저희 여당에게 있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사실 풀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없어서.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풀자 그러니까 참 그것도 웃깁니다만 한 가지 이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대장동 수사가 1년 만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를 바뀌어버렸다는 거 성격이. 지금 모든 종류의 수사가 방향이 갑자기 바뀌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두 가지를 함의한다는 건데 첫 번째는 검찰이 원했던 방향으로 수사해봤으나 안 나왔다. 아무것도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과연 아까 말한 대로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과연 특검을 해야 되냐 말하냐는 쪽으로 국민들의 좀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지금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네. 좀 흥분하셨어요? 아니 제가 흥분한 건 아니고 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흥분된 상태인 건 민주당은 맞는 것 솔직히 같습니다. 어때요 내부적으로?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다고 갈치 봅니다. 논쟁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런 거 상관없고. 예,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단합하게 만들어 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터무니없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네. 아까 뭐 저기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면 뭐 저기 당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의 당사, 중앙 당사는 당사를 예, 뭐 이렇게 네. 성역이냐. 청와대도 다 압수수색에 뭐 물론 이미 제출 방식으로 했지만 네.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청와대는 당연히 해줘야죠. 왜냐면 같은 행정부대에 검찰청이 청와대 자료를 봐야 되겠대요. 수사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안 열어주면 네. 같은 둘 다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 자체가 논리모순이에요. 그거는 국가기관 간 협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당사는 또 다르죠. 그렇죠. 정당은 네. 두 개에 대립하는 항상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어떤 그 정치적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치적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행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네. 행정부의 국가 권력 힘을 다른 그 정당 세력, 다른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네. 그 핵심부를 찌르고 들어온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뭐 당사를 뭐 압수수색했다 이건 좀 이제 사실과 틀리니까 검찰청에서 얘기했듯이 당사가 아니라 민주정부라는 기관이 말장난이죠. 말장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사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정책연구원이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밖에 당사를 찾아가지 않고 그 여의도 연구원을 찾아갔겠죠. 민주연구원이 그 당사는 있었기 때문에 그 당사를 찾아간 것이고. 김영 부원장이 저기 언제 임명됐는지도 다 알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래도 사무실을 찾아가는 건 수사의 기본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이제 상황을 보면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 겨울부터 네. 예견됐던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선 당시부터 서로 수사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고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 프레이밍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미리 예견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프레임일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어쨌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수사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 아직도 전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까지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네.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기자회견 불거진 이 지금 전국은 어쨌든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다. 제가 요 하나만 여쭤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뭐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좀 왜곡된 여론조사 기관의 그런 탄핵 관련된 질문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52%라고 하는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사에까지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갑자기 대장동 수사의 성격이 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10월 22일 날 사실은 내일이죠? 오늘이 21일이니까. 네. 내일 또 시청 앞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좀 탄핵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사실 있단 말이죠. 그게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런 쪽 혹은 검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내일 좀 더 직결해서 좀 더 뭔가 힘을 좀 가하고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힘 대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상황은 사실은 좀 옳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는 어쨌든 계속 이게 말씀을 드리고 정치 싶고요.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 협치를 여당에서 먼저 손을 네. 내밀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내밀고 하는 모습은 그건 저는 어쨌든 필요하다. 간에 여당의 구성원이지만 계속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과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계속해서 키워드가 나오고 국민적인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과 그것을 연동시킨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측면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어쨌든 저도 정치학자로서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이제 쉬운 얘기, 너무나 쉽게 누구나 하는 얘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서글프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측면은 아주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가 있을 때 그리고 네. 그것들이 명백히 밝혀졌을 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무겁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저는 이것들이 모두 다 순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것들은 법은 법대로 처리하면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려는 노력은 별개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엄청나게 열기가 뜨거워졌었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서 듣고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예. 뭐 네. 그럼 말씀하셨는데 근데 영수회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국가가? 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가 아닌가요?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해법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저기 이분은 하려고 그런다니까. 여당 상황이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당 상황이 어쨌든 그때 당시에 내용이었으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여야의 대표분들 모두 모셔서 어쨌든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니 지금 뭐 정진석 위원장이 아직 그렇게 원외위원장 다 임명하신다고 할 정도면 이제 안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 하시겠죠.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진짜 네. 걱정되는데 본인은 자리가 보존될까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열심히 해야죠.
자, S님께서 영국 총리 본받아라. 이분이 영국상도 한 달 만에 내려왔다. 44일 만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정말 오늘 참 재밌는 날입니다. 네. 다사님이 그냥 웃었어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 오늘 또 금요일인데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가시면서 서로 박수 한번 하시고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두 분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노영희의 디너쇼 오늘 스픽스에서 또 붉은 마지막 또 시간 정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날 저는 또 다시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 왁자지껄 또 정치 뭐 프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평론하는 사람들 그냥 잔뜩 나와서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왁자지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저희 노영희의 디너쇼 못 보신 것들, 한번 본 것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주말 동안 열심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